네, 시간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신 만큼의, 이 추위를 뚫고 오신 만큼의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1회, 그리고 121회 정보관리, 그리고 122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남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또 기숙사를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두 개를 가지게 되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석사 전공까지 해서 빅데이터나 그리고 클라우드, MSA 기반의 기술들을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고요. IT 경력은 주로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앱이나 물류 플랫폼, 그 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함으로 맡아서 일을 쭉 해왔고요. 기술사 멘토링은 대략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자마자 시작을 하게 돼서 한 4년 정도 지금 멘토링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하셔가지고 네, 이 복에 겨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은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술사 합격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텐데 이 라이즘에선 어떤 형태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기술사 합격하면 뭐가 좋고 앞으로 뭘 또 준비해 오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소개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IT 계통의 기술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보처리 기사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산업기사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IT 분야의 공인 자격증으로서 최고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리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 연구, 설계, 분석, 뭐 거기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를 뽑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로 하는 일들 보면 기술 자문이나 감리, 뭐 기술 지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실제 실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주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 자문이나 감리 그리고 기술 지도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술사를 하실 거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거 할지 이제 좀 결정을 하시고 대문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 쪽을 많이 하시고 나는 오히려 실무 쪽에서 약간 구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도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많이 준비를 같이 하시게 되면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은 이렇게 봅니다. 네, 기준과 자격, 수검 절차 이렇게 되는데 기준은 뭐 전문 지식 측정하고 실무 경험, 기술 응용 능력 뭐 이런 거 본다고 하는데 그럼 뭘 볼까? 네, 거의 IT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지식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개 정도의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는 필수이고요. 4개 정도는 필수이고 3개는 정말 선택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최근에는 요즘에 뭐 딥시크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문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 아마 다 자격이 다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무 경력으로만 따지면 내 자격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9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대조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6년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요. 만일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짧아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만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4년의 경력만 가지고도 기술사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 처리 기사 빨리 따고 그다음에 4년 정도 실무 경력 쌓아가지고 30대 이전에 막 기술사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술사가 예전에는 약간은 노후 보장 약간 이런 느낌에서 네, 조금 준비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요즘에는 약간 필수 자격증으로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은 이게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을 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딴 다음 이후에 자격증을 자격 기간을 짜진다는 게 조금 차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만일 석사를 졸업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2년의 또 실무 경력을 또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 내가 응시 자격이 일단 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시험 어떻게 보느냐? 네, 두 가지 절차를 가지고 봅니다. 1차는 필기고요. 네, 2차는 면접입니다. 결국에는 물어보는 거 같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은 동일한데 이거를 내가 글로 정말 쓰느냐 아니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당연히 1차 합격을 한 사람들한테만 2차 면접 시험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내가 그러면 지금 자격이 정말 되는지 지금 다 검증을 해야 하나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1차 합격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서류 제출하세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내가 경력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증명서 이런 거 제출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1차 때는 대략 한 400분 정도의 어마무시한 좀 시험을 좀 보고 2차 때는 이제 구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관 한 3분 정도가 15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 형태로 좀 진행이 되게 돼요. 네,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1차 필기 시험은 뒤에서도 뭐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지만 한 400분 정도의 필기 시험을 좀 보게 되고 400분이니까 교시당 100분 해서 4교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 시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보게 되고요. 꼭 국익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태도, 뭐 인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어떤 그 어투나 뭐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사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번 정도의 시험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딱 2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IT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술사들을 좀 많이 뽑는 추세이고요. 정보관리가 기술사 기준으로 보면 1년에 3번을 봅니다. 3번 보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2번을 봐요. 네. 그래서 올해는 135회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6월 8일 날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 시험이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17일 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8월 23일 날 있어서 대부분 보면 1월, 뭐 1월 아니면 2월,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 아니면 8월 이렇게 해서 3번 정도의 시험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막 1년씩 기다려가지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감리사 같은 경우는 1년 기다려서 시험 보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술사는 한 3번 정도의 1년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취득하는 데는 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제출하고 네, 면접 보는 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시험 어떻게 진행되냐? 아까 제가 1교시 뭐 필기는 400분, 네, 면접은 한 20분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필기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차 필기 시험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분을 봅니다. 교시당 100분씩 이렇게 보고요. 9시에 시작하니까 4교시가 끝나고 나면 5시 20분. 네. 수능 이후로 이렇게 아마 시험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시험을 보고 아마 요거 자체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교시를 시험을 보고 점심 먹고 와서 네, 3, 4교시 보고 이제 집에 가시는 네,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요. 문제는 출제가 되는 문제는 1교시는 1교시형, 2, 3, 4교시는 2교시형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1교시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딥시크에 대해 설명해 봐라. 그러면 단답형으로 한 점 한 페이지 정도를 작성하게 되고요. 2교시는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실제 이전 회차의 이제 1교시형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딱 받으세요.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13문제 1교시 기준으로 보면 13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쓰시는 겁니다. 네, 10개를 골라서 쓰는 거니까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이제 100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합격 점수는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이 1번부터 13번까지 있으면 그중에 10개를 골라서 내가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여기 오른쪽에 그 답안 예시도 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서술을 합니다. 문제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컨대 뭐 13번부터 작성하고 12번, 뭐 7번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험입니다. 1교 시험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본다. 10문제 중에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 3, 4교시는 이제 2교시형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교시형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했는데요. 이거는 6문제가 출제가 돼요. 2교시형부터. 근데 문제 형식을 보면 아까 1교시형이랑은 좀 달라요. 1교시형은 이렇게 하나만 딸랑 물어봤는데 2교시형부터는 이렇게 물어보는 숫자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쉽지 않아요. 뭔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논술형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4문제를 골라서 쓰니까 한 문제당 25점 만점인데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15점을 이제 합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6문제 딱 받으면 그중에서 내가 안 쓸 거 2개 이렇게 제외하고 이제 순서대로 순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작성하시는 대로 이 문제들을 쭉 작성하시는 하시게 되고요. 보통 아까 1교시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이라고 하면 2교시는 쓸 게 많기 때문에 한 3페이지 정도 작성하셔서 이제 답안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4교시까지 보는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쪽이 이제 합격자, 저쪽이 불합격자예요. 보면은 이제 꼭 교시에 내가 60점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 2, 3, 4교시에 썸을 해서 그러니까 합을 해서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예컨대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은 1교시는 점수는 높지만 4교시 점수가 48점밖에 안 되세요. 이 세 번째 계신 분은. 하지만 평균 점수로 봤을 때 전체 평균 점수가 60.2점이 되셨기 때문에 60.2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 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계신 분도 막 3교시, 4교시를 좀 잘 못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로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합격자도 저렇게 좀 있어요. 제일 첫 줄에 이제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교시, 3교시, 4교시는 다 60점이 넘으셨는데 2교시를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59.4점으로 안타깝게 이제 불합격하는 이렇게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4교시를 보게 되는데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되는 시험이냐? 합격자는 나오냐?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정보관리 기술사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관리 기술사는 대략 합격률이 한 8에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낮아져서 한 5% 정도 되는데 1차 응시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면 1차 합격이 한 25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 400명, 그러면 평균 25명이 필기 합격하게 되고 면접까지 보면 한 20명 정도가 합격되는 회차당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기준으로 보면 합격률이 좀 더 높죠.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시험 보면 한 3명 정도가 합격하고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최종 합격하는 이런 비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격자를 좀 더 정보관리 기술사가 많이 뽑고 그리고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많이 안 물어보니까 정보관리 기술사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차별화 측면에서 어차피 실무하고 있고 코딩도 하고 있고 시스템 설계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쪽에 가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저쪽 조금 더 합격률 높은 정보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 각각 하고 계시는 강사님께서 이제 설명 좀 해주십니다. 자, 그럼 왜 기숙사를 할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따로 해본 건데요. 저희 반에 입가하신 분들 대상으로 한 건데요. 자아 실현도 있고, 폭넓은 활동도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노후 대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게 저도 기숙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60세가 넘어서도
뭔가 내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 봐요. 네, 회사와 떠나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술사만 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디 뭐 대기업 뭐 사장까지 하시다가 뭐 네, 쿠팡에서 네, 배달 일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그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굉장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 지식과 경험,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응시 현황인데요. 합격자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아무래도 좀 응시하시는 분들도 그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합격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연령별 분포로 보면은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 네, 최근에는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럼 공부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네, 이거 막 5년, 10년씩 해야 된다던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대부분 다 1년에서 2년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반에서도 합격자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계시는데, 네, 그분들 이렇게 좀 평균 좀 내보면 한 1년이랑 2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 통계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1년, 2년이 가장 많고, 2년, 3년,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도 네, 25%, 23% 정도 되니까 이게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개월 미만은 또 19.2%나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것 같아요. 필기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합격하는 거구나. 대략 한 합격률은 10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되는구나. 좀 보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주변에 한두 분 정도는 기숙사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해보신 분을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자격증 공부하시다가 과연 내가 좀 임팩트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큰 오해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시는 것 같고요. 기술사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0개 토픽 정도 되고 2,000개 토픽이라고 하면 2,000개 기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해야 한다던데 과연 나는 비전공자고 IT를 해본 적도 없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선입견도 있으시고 이게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찍는 시험보다는 이게 좀 저항감이 좀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에 컴퓨터 가지고 일 많이 하니까 글씨 쓰는 속도도 느리고 내가 학교 다닌 이후로는 써본 적도 없는데 글씨를 이거 과연 쓸 수 있냐? 네, 그리고 논리적인 글씨 일단 쓰는 게 문제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합격할 수 있을까 봐요?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멘탈적인 측면이죠. 내가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유리 멘탈이고 또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복잡한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이게 다 오해입니다. 네, 사실은. 네, 제가 한 4년 정도 이 기숙사 멘토링 하면서 사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합격을 하시는 것들을 다 좀 봐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럼 오해인지, 그리고 기숙사 합격을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 반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네, 매 회차 다 합격하신 분들이 나왔고요. 124회부터 134회까지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을 다 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되게 막 똑똑하고 뭔가 IT에 다들 구루 같고,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시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에 IT의 아이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되시는 저기 동사무소 아주머니도 계시고요. 그리고 집안 문제, 아들이 너무 속썩여가지고 네, 공부에 집중하실 수 없었던 분도 계시고 시간을 정말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코로나 때 공부하셨는데 아예 이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가 없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100% 공부하셔서 합격한 분도 계세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저기 비전공, 나이, 암기력, 공부, 시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는 다른 거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좀 관찰하고 나니까,
아, 그래.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구나. 아, 범위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메커니즘, 네,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어떤 뭐 지도자 이런 걸 뽑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에요, 시험. 네. 시험이란 얘기는 명확하게 채점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고 답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 계신 누구도 네, 다 기술사가 되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시험 범위 아까 네, 2,000개 막 해야 된다던데 그거 다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까 보면은 6개월 미만 되시는 분들도 네, 뭐 드물긴 하지만 3개월 미만도 합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여기 보면 핵심 토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토픽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 토픽 110개만 집중하셔서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기술사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읽고 그 메커니즘에서 요구하는 지식들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네,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쓰는 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요것도 글씨체 쓰는 속도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채점에 최적화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걸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템플릿만 잘 익히시면 채점자가 빠르게 채점자의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고득점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틀 같은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고요. 멘탈 관리인데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멘탈이라는 거. 내가 지금 100m를 한 20초에 뛰는데 갑자기 저한테 100m 10초 안에 뛰라고 하면 아마 좌절할 거예요. 네. 하지만 18초, 19초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할만하죠. 네. 이렇게 뭔가 내가 기술사라는 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내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한 번에 뛰어넘으시기로 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성숙도별로 나의 지금 성숙도 상황과 그리고 나의 성숙도에 맞춰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요 세 가지만 되면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기술사 출제 기준입니다.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건 정보관리 기술사 출제 기준이고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관리, IT 프로젝트 관리 및 활용.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실무하셔도 옆에 PM들이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자분들 보시면 굉장히 막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걸 다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최신 기술, 인공지능.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낸다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금 줄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정보관리 기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 13개 과목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 네. 그리고 그 외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과목에서 87.2%가 출제가 돼요. 이 얘기는 뭐다? 내가 알고리즘 잘 몰라. 자료 구조 잘 몰라. 난 개발자가 아니라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7개에 집중해서 시험 보시면 네,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 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컴퓨터 시스템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에서 88.6%가 출제가 되니까요. 이것저것 다 공부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쓰시면 시간도 아끼고 합격하는 기간도 당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래 아까 그럼 알겠습니다. 저 이게 프로젝트 관리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프로젝트 관리 1부터 10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출제 제가 이거 흐름을 출제가 됐던 빈도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요즘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경영에서 빈출되는 토픽들 그리고 PM에서 빈출되는 토픽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빈출되는 토픽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한 80%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한 20%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토픽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싸움 사실 뭐 승부는 거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죠. 이런 토픽들을 누가 더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지식의 양이 방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시험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 도메인, 과목은 정해져 있다. 7개. 그리고 그 7개도 빈출되는 토픽들, 토픽이라고 하면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식에만 집중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략 제가 한번 세보니까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핵심반 이제 오시게 되면 이 110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한 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 작성인데요. 지식적인 측면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쓰는 게 안 되면 결국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걸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 속어법 써가지고 하나씩 제외해 가면서 어떻게 찍어라도 보겠는데 이거는 그냥 백지 주고 쓰라고 하는 거니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기준들은 있어요. 어떻게 원칙,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다 보면은 익혀지시는 거고요. 보통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키워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는 깔끔하게 적으세요. 가독성 좋게 써야 돼요. 예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서 쓰세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게? 뭐, 키워드 많이 적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지 합격하는 거야?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채점을 하면 보통 보면 400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4교시까지 보니까 답안지가 몇 개 나온다? 1600건이 나오나요? 그렇죠? 4교시까지 보면 1600건이 나와요. 그 문제 수로 따지면 1교시 기준, 1교시만 그냥 보더라도 10문제씩이니까 400명이 10문제씩이면은 4000 문제잖아요. 이 4000 문제를 막 3명에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보는 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채점자가 채점해서 보는 그 부분이 딱 존재를 해요. 제가 이걸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전에서 채점을 할 때 요것만 보고 채점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흐름에 따라서 채점자가 시선을 옮겨가면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과를 하게 되시면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시면 요 채점자가 빠르게 요 채점 흐름에 맞춰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 답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템플릿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훈련이 되시면 사실 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글씨가 정말 나 엉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이랑 왼쪽, 저는 오른쪽이랑 왼쪽 글씨가 뭐 차이가 좀 난 것 같나요? 똑같죠. 똑같이 그냥 못 쓴 것 같죠. 그런데 이 채점자는 알아봐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예쁘고 멋진 글씨가 아니라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글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핵심반, 기본반에서 이제 훈련하게 되는 것들도 막 글씨를 예쁘게 잘 쓰고 막 정자로 쓰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형식대로 맞춰서 쓰는 연습들을 이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내가 설사 이 글씨 때문에 아, 나는 그냥 기술사는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정보 시스템 감리사나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기를 가지시고 이런 분들 합격하시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글씨가. 그래서 요 글씨가 설사 부족하시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포기하지 않은, 아까 제가 멘탈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게 저희 반에서 6개월 안에 합격하신 분이 한 번 하고 합격하셨으니까, 기본 핵심반 하고. 이분은 그냥 이미 준비가 되셨던 분이세요. 아까 그런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야. PM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뭐 발표나 이런 어떤 문서도 많이 작성해 보셨기 때문에, 지식도 굉장히 많이 쌓여 계셨고요. 근데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나는 할 거라는 걸 목표로 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제 포기하시는 거죠. 왜? 아, 나는 도저히 이 사람처럼 될 자신이 없거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기숙사 이제 준비하시면 아까도 뭐 합격이 보통 1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단기에서 시험 보는 운전면허 시험이나 처리 기사 뭐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런 어떤 공부를 하는 구조나 아니면 쓰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학습 패턴들이에요. 일반적인. 네. 제가 학원에서 4년 동안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등수거든요. 처음에 보면 이 점수가 보면 125등이랑 지금 한 80등 요 사이에 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없잖아요. 보면. 네. 왜 없을까? 네. 점점 요거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니까 위에 등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선을 이제 기술사 학습 저항선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저항에 부딪혀서 학습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너무 초반부터 높은 목표를 가지고 나는 천재인 줄 알고 나는 아까 그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인 줄 알고 그걸 목표로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1, 2개월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렇게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뭐 보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멘토랑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엔 우스갯소리로 등 떠밀려서 합격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네, 어떤 정도냐면 합격하시는 사람 보면 발표 딱 보고 제가 진짜 합격이라고요? 네, 다들 이런 식으로 합격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이제 해드릴 때 그래서 코칭을 좀 해드릴 때 이제 집중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단계에 맞춰서 이 목표를 좀 정해드려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저 4단계 성숙도 59점 이상들 막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보통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오시게 되면 처음에 기본반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1단계 초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려놓기 위한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 성취감을 좀 느끼게 되시거든요. 이거 되네. 점수가 나오네. 나 이거 쓰는 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써지네. 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하는 재미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다른 시험들과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얻어지는 게 없다. 네. 본인의 상황과 그리고 현재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목표를 저 같은 멘토들이랑 같이 정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첫째 지식 110개만 집중하면 된다. 네. 쓰는 거 아무리 악필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템플릿만 내재해서 쓰시면 전혀 합격하는 데 문제 없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를 보고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저 같은 멘토들이랑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등 떠밀려서 합격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기본 핵심반을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라이지움에서는 기본 핵심반을 지금 한 4회차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숙사 합격 프로세스예요. 기본 핵심 과정, 심화 과정, 면접 특강. 이거는 어느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숙사 학원이든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기숙사가 내가 저 기숙사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험은 한 번도 안 봤고요. 이제부터 한번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1단계부터. 네. 간혹 가다 이 일정이 안 맞아서 심화 과정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심화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110개라고 얘기하는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쓰는 게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이에는 막 59점 막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랑 막 섞여서 공부하다 보면 좌절감만 커지면서 그냥 이제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동기들이랑 같이 초기부터 이렇게 기본부터 쌓아 나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기본 핵심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10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쓰는 게 전혀 안 돼 계시기 때문에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빠르게 내가 답안을 가장 가독성 높게 그리고 채점자가 좋아하는 그런 답안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쓰기 연습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암기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쓰고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토픽에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따지면 물에 떠서 이제 앞으로 좀 갈 수 있는 단계 정도,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내가 충실하게 만일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실전 시험을 보셨을 때 한 53점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60점 만점 중에서. 네, 그럼 그 단계에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심화 과정은 대략 한 18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 핵심반이 9주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평일 과정이니까 저희 한 12주 정도가 진행이 되죠. 심화 과정은 18주 정도가 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냐면 이제 심화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110K에서 조금 더 필요한 지식들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쓰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가독성 높게 그리고 키워드를 좀 더 부각해서 작성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합격하시면 이렇게 기본 핵심 그리고 심화로 넘어가서 18주 하고, 그러니까 12주, 18주에서 면접 넘어가시면 이제 합격하시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리진 않았는데, 면접은 한 80% 정도 합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필기 합격했다? 그러면 정말 면접관이랑 싸우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이고요. 한 번에 합격하면은 요 정도가 걸리죠. 그러니까 12주, 18주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합격하시는 게 요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그럼 어떻게 걸리는 거냐? 핵심 과정 끝나고 나서 심화 한 번은 했는데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심화를 한 번 더, 18주 과정 한 번 더 하고 또 합격이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가면서 합격이 될 때까지 네, 심화 과정을 반복하시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신 기본 핵심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3점이 목표예요. 일단 우리는 한 번도 써본 적, 오랫동안 써보지도 않았고 기술사에 대한 지식 110개도 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토픽 위주로 이제 110개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직접 하고 있고요. 매주 한 40개 정도를 빠르게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도록 네, 강제로 암기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제 그 집에 가시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암기하고 있지 하실 정도로 암기를 다 시켜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채점에 최적화된 쓰기 연습, 네, 템플릿 이런 것들까지 내재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40개 막 이렇게 110개인데도 이렇게 쭉 늘어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이놈이 이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큰 그림에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도메인이라고 하면 과목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IT 경영인데 큰 그림에서 뭔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이 큰 그림에서의 관계를 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들어가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고 그리고 암기도 훨씬 더 오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과목들에 들어가는 이 기술들을 한 장에 다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IT 경영이고 여기는 뭐 프로젝트 관리,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 이렇게 과목별로 한 장만 딱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정복해야 되는 토픽들은 얘네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 장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네,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걸 또 이제 강의를 별도로 좀 해드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반 때는 뭔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잘 쓰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의 그 숲을 좀 정리하고 그 중에서 아까 그 110개의 지식들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샘플 강의 있으니까 혹시나 네,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저희 뭐 수능으로 따지면 국영수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국영수에 집중해서 합격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관리도 국영수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소프트웨어 공학,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공학,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안. 얘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얘네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한 세 개 정도를 더 플러스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IT 경영, 그리고 네트워크, 인공지능. 최근에는 인공지능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직전 회차에 나왔던 출제 비중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16.13%까지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 지금 감춰져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본 인공지능이 16% 정도가 되는 거지. 여기 보안, 네트워크, 컴퓨터 아키텍처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랑 다 엮여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컴퓨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은 훈련을 잘하기 위한 컴퓨터 아키텍처 구조를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뭐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 네 개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점점 필수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행히 또 인공지능 이 석사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본반 때 좀 다져서 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인터넷 뭐 어떤 모르는 거 나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할 때 어딘가 뭔가 우리 참고서 같은 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거를 저랑 같이 이제 저기 제가 다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이 야, 우리 수험서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수험서를 다 썼고요. 네, 그 수험서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출력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아니면 PC에서도 다 보실 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씨 교정이나 템플릿, 뭐 강의 같은 것도 유튜브에 다 찍어놨기 때문에 부족하시면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그 순서상으로 보면 기본 핵심반 하고 이제 심화 넘어가서 심화에서 내가 합격 수준을 올린 다음에 필기 합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본 핵심반 때 막 멘토랑 이렇게 같이 합을 잘 맞춰놓고 자료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해졌는데 심화 가면 이런 환경들이 또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심화반들마다의 정리해놓는 자료를 정리하는 형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제공하는 자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틀을 기본 핵심반 12주 동안 다 맞춰놨는데 또 심화 가서 이걸 다 틀어놓으면 또 다시 공부하는 그 방법 잡는 데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반 때 했었던 그 자료들을 그대로 다 심화에 쓰고 있는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드려요. 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핵심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었던 자료들로 이제 심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트리를 바꾸지 않고도 네,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심화에 하고 있는 특강들, 뭐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기술 이런 특강들을 저희 기술사분들 다 초빙해가지고 찍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에 제가 뭐 110개만 하시면 돼요. 글씨 못 써도 됩니다. 뭐 멘탈 단계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반에서 합격하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등수상으로 봐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을 때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건데 9주차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꼴찌잖아요, 거의. 등수상으로 보면 이게 위에가 1등이고 밑에가 이제 꼴등이라고 보면 딱 보더라도 10등 안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두 분 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수석 합격하시고, 네, 이렇게 다 합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반에 이렇게 조금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꾸준히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커리큘럼에만 맞춰서만 하시면 네,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분이 제가 봤던 그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지가 다 비어 있잖아요. 네, 이분 처음 시작할 때 그 답안지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 시작할 때 뭘 물어보셨냐면, 멘토님, 제가 IT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회사에서 회계랑 마케팅 뭐 이런 거 좀 해봤어요. 네,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했던 분이 질문이 뭐였냐면, 저는 뭐 기수 합격하면 어떻게, 뭐 뭘 해야 되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대부분 물어보시는데, 이분 뭘 물어봤냐면, 멘토님, 서버가 뭐예요? 네, 이거부터 지금 물어보고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안지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왜? 쓸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예 어떻게 보셨냐면 시험을 보는데 그냥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네, 왔는데. 쓸 게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틀을 알려드리고, 우리 먼저 이 틀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네. 한 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늘려갔어요. 한 장씩. 네. 이거 보면 2점이잖아요,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늘려나갔고요. 네. 결국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합격을 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합격할 때 그 답안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분 두 번 놀랐는데 이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합격자분들이 이제 막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발표가 나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는데 이분이 합격하셨다고 해서 놀랐고 일단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수석을 합격해서 또 놀랐어요. 네. 수석을 합격했어요. 62.5점. 62.5점이면 거의 수석급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인데 어떻게
합격한 거 같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아무래도 멘토님이 알려준 그 메커니즘 때문에 제가 그대로만 따라서 했더니 합격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합격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 5년 정도 걸렸을 것 같죠. 이대로라면. 1년 8개월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백지에서도 1년 8개월이면 합격한다. 라는 말씀을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앞에 있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110개 템플릿 내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셨어요. 수업도 안 빠지고. 네, 그런 가정 하에 네, 합격을 하신 분의 케이스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ITP라는 곳에서 한 3년간 멘토링을 했었어요. 기숙사 이제 학원으로 제일 컸었죠.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라이즈움에서 1년 정도 넘게 이게 하고 있는데, 라이즈움에 와보니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네. 진짜 좋은 거. 네. 뭐냐면, 정부 지원 과정 지원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비용적으로 세이브 되는 것들도 있죠.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출석률을 높여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9주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출석을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나 이제 기숙사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중간 정도 가면 반이 없어요. 다 이제 좀 나태해지시는 거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뭐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지. 뭐 이러시면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수료하는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이에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남아서 시험 보고 마무리하고 심화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라이지움 과정, 이제 정보 과정을 이제 하신 분들은 빠지면 할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강제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출석을 막 본인이 내가 한 번밖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막 아껴두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한 번씩 빠지고 막 이러시거든요. 자연적으로 출석 관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처음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좀 봤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기 공부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본인의 의지대로 나는 특별하니까 잘할 수 있어.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뭐 한 달 만에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9주 동안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제로 저희 반에 이전 회차에 이전 기수에 수명 정도 입고하셨는데 18명이 수료하셨어요. 대부분 반 이상이 지금 심화 가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포기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강제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네. 제 평일 과정이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는. 네. 그래서 1주부터 14주 동안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일은 14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개의 토픽에 집중해서 네, 쓰는 것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월요일 날은 쓰는 연습, 수요일 날은 이론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혀 균형 있게 네,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평일 수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돼요. 네. 아니면 종교 활동해야 돼요. 육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되고요. 나는 평일날 오히려 조금 이런 이론 강의나 학습 이런 것들 학원 수업을 하고 오히려 몰아서 저는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평일날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직장과 공부와 그리고 가정을 좀 밸런스 있게 학습을 좀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평일 과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수강생 피드백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저 오른쪽에 제가 캡처해 놓은 저분인 것 같아요.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그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거의 뭐 장애 수준의 치매를 가지셨다. 약간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멘토님, 저는 진짜 신기술은 이거 해본 적도 없고 평생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셨고 결국엔 이제 합격을 좀 하셨거든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네, 뭐가 그럼 좋아, 기숙사 하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고 좀 오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은퇴 없는 활동, 네, 정보 시스템 감리사 자격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사를 취득하면, 네, 그냥 나오니까, 네, 교육만 들어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오니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매력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존중받지 못하고, 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네, 그렇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하는 게 과연, 네, 좋을까? 아니면 내가 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 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사만한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감리 활동을 하던 아니면 그 다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 감리는 정말 할 거 없고 할 거 없고 할 거 없을 때 정말 해요. 기술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네. 하다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오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수석 감리원 자격증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직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베네핏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사를 알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 기술사라고만 얘기해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좀 대접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게 일단 13개 도메인을 공부해서 네, 합격률 5에서 10% 합격률을 뚫고 합격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봐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시는데 뭐 외부 이제 평가위원으로도 많이 가시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보면 저희 이제 합격하시면은 저희 반에서 좀 단톡방이거든요. 단톡방에서 저희 지금 평가위원 몇 명 필요한데 혹시 뭐 지원해 주세요. 뭐 저희 지금 감리해야 되는데 감리하실 분들 뭐 오세요. 뭐 저런 것들이 있으면 예, 지원해서 활동하시고 네, 그렇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장기 활동하고 회사 종속성 탈피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사전 준비하는 건 만약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 연락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전 설문조사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고 제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면 단톡방에 초대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타 이제 공지해야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등록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마치시면 이전에 하셨던 자료들을 이제 다 개방을 다 해드려요. 저희 심화해서 쓰고 있는 자료들을 다 오픈해서 사전에 이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들은 따로 또 다시 안내 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제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네. 저는 30대 후반에 기술사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선배가 있었는데요. 선배님이. 그분이, 나 기술사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기술사가 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감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시작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설명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저 되면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워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싶어서 9주 수업을 딱 듣고 포기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숙사 할 수 있겠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 기술사를 알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 기술사 알고 오신 거잖아요.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기술사를 따기 전까지 이 기술사가 계속 머릿속에 아마 맴도실 거예요. 네. 그래서 8년 만에 시작했어요, 저.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30대는 좀 자신감도 있었고 실무적인 분들도 자신감도 좀 있긴 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제도전에서 한 1년 만에 좀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내가 아직 제가 지금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30대에 합격한 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30대에 과연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후회하는데, 만일 지금 제가 30대라고 하시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시면서, 네, 네,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다들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다 이렇게 살았고요.
돌아보면 다 이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뭐 어디 장애 났다 하면 해결하고, 뭐 어디서 뭐 사고 쳤다 하면 가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0이에요, 0. 더 나아질 게 없어요. 내 삶은. 내가 그냥 0으로 가다가 나이가 그냥 먹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충실히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냉혹한 현실이 그냥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한 번은 고통스럽지만 뚫고 나오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미래에 있는 내 자신한테도 네,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저는 기술사를 시작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하면 주말에 뛰어가가지고 뭐 해결하고 막 네,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서 나아지는 없는 삶을 살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요 기술사를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 이런 용기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추운 이 겨울날에도 이걸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네, 오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여기 와서 제가 강의하고 막 라이즘 이렇게 훌륭한 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제가 기술사 자격증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 따고 이럴 걸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기술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왔었던 그 설명회 있잖아요. 그 자리. 그러면서 기술사를 알게 되고 그게 머릿속에 박히고 8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왔던 그 힘. 네,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거든요. 네, 아마도 저랑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알고 오셨으니까 꼭 네,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강사와 수강생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저랑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3년 뭐 이렇게 공부 같이 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 직장 동료들보다 더 오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앞으로 우리가 그럼 기술사로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까 이런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활동들 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은 기본 핵심반, 라이지움 122기 기본 핵심반으로 같이 시작하지만 나중에 합격했을 때는 네, 같은 기술사 이 BP반의 기술사 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지? 라고 하면 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건 그 문제가 과연 1년, 뭐 한 1개월 뒤에는 해결이 돼 있을까요? 아마 더 심해져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노력들이 있었을 때 그 노력이 가장 네, 높을 때 네, 그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접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